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68명 전원 구출 성공. 단 2주일 만에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완전 붕괴. 87명 구속, 자산 5억 달러 동결. 총리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방법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았어요.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레벨 4 여행 경보만 발령했죠. 그러자 은행 12곳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뱅크런이 터졌고 화폐가 폭락했고 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틀 만에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럽도 실패했던 일이었죠.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패한 권력은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성명이 아니라 압박으로 밀어붙였죠.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새로운 외교의 탄생이라고요. BBC가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인의 반격이라고요. 유엔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자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어요. 작은 나라의 과잉 반응이라고 무시했죠. 330건의 실종 신고, 1000명이 넘는 피해자, 22살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졌는데도요. 캄보디아 경찰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요.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언론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단 한 명, 프랑스 특파원만 빼고요. 15년간 전쟁터를 누빈 베테랑 기자. 그는 처음엔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죠. 도대체 그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금융 하나로 어떻게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줄리앙 르노라고 합니다. 프랑스 24동남아 특파원으로 15년째 분쟁 현장을 취재해왔죠. 전쟁도 받고 재난도 받고 온갖 비극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하지만 2025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광경은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한국인이요. 그냥 쉬운 타겟이죠. 캄보디아 국경 경찰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도 있고 순진하니까요.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납치, 사기, 강제노동. 동남아에선 흔한 일이니까요. 한국 대사관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죠. 작은 나라의 과잉 반응이라고 본사에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혁 참사관을 만나자마자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건넨 파일 두께가 10cm는 됐어요. 330건입니다. 참사관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8월까지만 접수된 실종 신고예요. 종이를 넘길수록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 날짜가 빽빽했거든요. 한 페이지에 10명씩 33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조차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불법 체류자들이요. 바로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 하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인 대학생 폭행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발로 차자 그는 옆으로 쓰러졌어요. 몸이 축 늘어진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거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참사관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IT팀, 영상 분석 좀 부탁합니다. 1분도 안 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실제 영상이었어요. 메타데이터까지 확인했다고 했죠. 영상을 다시 검토하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경에 낡은 건물을 알아봤거든요. 포이펫 국경 근처 악명 높은 스캠 센터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곳이었어요. 저기가 프린스 그룹 단지입니다. 참사관이 확인해줬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때 문이 열리며 통역관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캄보디아 여성 쩔린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났어요. 쩔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녀가 꺼낸 작은 노트에는 증언이 빼곡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루 16시간 온라인 사기를 강요받습니다. 쩔린이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을 하라고 해요. 거부하면 폭행이고요. 할당량도 있대요. 그녀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루에 10만 달러를 벌어와야 한대요. 못 채우면 전기 고문을요. 그녀가 건넨 또 다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UN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20만 명. 제가 읽었습니다. 동남아 전체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피해자 수가요. 네. 그중 절반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쩔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에도 퍼져 있고요. 이 중에 한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증언을 종합하면 1000명은 될 거예요. 1000명이요. 참사관이 놀랐습니다. 네. IT 실력이 좋아서 특히 표적이 되죠. 쩔린이 설명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능숙하니까요. 실종자 명단을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김민준, 23살 대학생. 참사관이 읽었습니다. 이준호, 31살 프로그래머. 박지은, 29살 간호사. 명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부 해외 취업 광고를 보고 왔대요. 쩔린이 말했습니다. 월급 5,000달러, 숙소 제공, 비자 지원. 완벽한 조건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왔다가요. 참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납치되어요. 쩔린이 이어받았습니다. 여권을 뺏고 스캠센터로 데려가죠. 현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참사관과 함께 경찰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은 우리를 맞지도 않았습니다. 부서장이 나왔는데 태도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우린 모릅니다. 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발적이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보입니까? 부서장은 화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직접 방문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경찰이 한통속입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뇌물을 받아요. 피해자 한 명당 100달러씩 내요. 그날 밤 대사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취재 차원에서 참관할 수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김진아 외교부 차관보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상황실과 화상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차관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외교적 마찰이요.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차관보가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항의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뭔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걸요. 챕터 2장. 이틀 뒤 프놈펜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포이펫과 캄포트에 레벨 4 여행 금지 지령을 발령한 거예요. 전쟁 지역에나 내리는 최고 단계 경보였죠. 과잉 반응 아닙니까? 저는 이수혁 참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과잉이란 게 있습니까? 참사관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공항 출국장에 임시 지휘소가 설치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노트북과 통신 장비가 즐비했죠. 오후 2시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탑승교가 연결됐어요.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보를 필두로 한 합동팀이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에서 선발된 정예 요원들이었죠.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명입니다. 참사관이 대답했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죠. 겁상 전문가, 심리 분석관, 통신 전문가까지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30명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프랑스였다면 최소 200명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승부하려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 본사였어요. 줄리앙,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편집장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한국이 대응팀을 보냈습니다. AP통신이 속보를 냈어요. FT도 마찬가지고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즉시 현장 중계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카메라맨을 불렀습니다. 공항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벌써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주요 언론사가 다 모였더군요. 삼각대가 빼곡히 세워져 있었어요. 김진아 차관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침착해 보였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차관보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관보가 짧게 답했어요. 우리는 외교를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보통 외교관들은 신중한 표현을 쓰거든요.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아 차관보는 달랐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죠. 브리핑이 끝나자 이수혁 참사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일 포이펫으로 갑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취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참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파리와 생방송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교 공문 대신 사람을 직접 보낸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할 리 없다고 봤거든요.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제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에밀리 브랜드는 국제 NGO 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 문제를 5년째 추적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조용히 협상하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에요. 성공할까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을 건드리는 건 벌집을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돈을 쏟아부었지만 부패한 권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 같았지만 어둠 속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갇혀 있었죠. 한국 정부가 정말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실패로 끝날까요? 챕터 3장.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대응팀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차량 5대가 줄지어 움직였어요. 포이펫까지는 6시간 거리였습니다. 국경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차 안에서 박지훈 요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과묵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한 일을요.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오쯤 우리는 포이펫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통과 불가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직접 내렸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만요. 그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제가 참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외교 특권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통할지요. 도시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이상합니다.
박지훈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너무 조용해요. 평소라면 상인들이 달려들었을 텐데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멈추세요.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차량들이 일제히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수혁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박지훈 요원이 경고했어요. 알아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죠. 1시간 뒤 우리는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현지 사무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소한, 악명 높은 브로커였죠. 어서 오세요. 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먼 길 오셨네요. 우리 국민들을 돌려주십시오. 김진아 차관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소한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이요. 여기 있는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차관보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 건 위조하기 쉽죠. 리소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SUV 10대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어요. 협상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리소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예의를 지키셔야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박지훈 요원이 슬쩍 허리춤을 만졌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돌아가세요. 리소한이 일어섰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그가 나가자 우리도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우리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김진아 차관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현장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플랜 B를 실행하세요. 플랜 B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의 표정이 결연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수혁 참사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요? 그들이 우리를 얕봤어요. 참사관의 눈이 빛났습니다.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속 그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거예요. 22살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현.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운전사도 쩔린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 평화로운 논밭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걸린 일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순간이었죠. 챕터 4장. 이틀 뒤 프놈펜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이수혁 참사관이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프린스 그룹이 반격할 거예요. 참사관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격한 건 프린스 그룹이 아니라 한국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투숙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웅성거렸어요.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다녔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프린스 은행이요, 프린스 은행이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어요. 바로 그때 이수혁 참사관이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보셔야 합니다. 참사관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은행 쪽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프린스 그룹을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어요. 참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에 발표했죠. 은행 앞에 도착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대기줄이 2블록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니, 줄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질서했죠. 돈을 찾게 해줘.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돈이야. 내 돈 돌려줘. 여자가 울부짖었어요. 경비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죠. 카메라맨이 장비를 세팅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어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된 거였죠. 12곳이에요. 에밀리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프린스 은행 12개 지점 모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시아누크빌, 바탐빵, 시엠레아프. 모든 지점 앞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금 보험이 없거든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돈을 못 찾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나와서 종이를 붙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가서 읽어봤죠. 중앙은행 긴급공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프린스 그룹이 망하면 은행도 끝이야. 군중이 더욱 격앙됐습니다. 밀고 당기는 와중에 노인 한 명이 쓰러졌어요. 박지훈 요원이 재빨리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뭐가 시작이란 겁니까? 프린스 그룹의 돈줄이 마르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범죄도 못하죠. 환전소로 가봤습니다. 여기도 난리였어요. 미국 달러로 바꿔주세요.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환율 표시판의 숫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리엘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어요. 2~3% 떨어졌네요. 환전상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은행 앞 인파가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사람들이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경찰도 프린스 은행에 돈을 넣어뒀대요. 쩔린이 귓속말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3시쯤 은행 직원들이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언제 다시 문을 엽니까?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금고가 텅 비었어요. 이 말이 퍼지자 군중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일부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박지훈 요원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장비를 챙겨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촬영을 했어요. 이건 통화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예요. 제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한 신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해가 지자 군중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은행 앞에 텐트를 쳤어요. 내일도 안 열면 불 지를 거야. 한 남자가 위협했습니다. 저녁 8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김진아 차관보를 만났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나요? 차관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목적은 국민 구출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 과정일 뿐이에요. 돈이 없으면 범죄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면 대결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효과적인 급소를 정확히 찾아낸 거였죠. 군사력이 아닌 금융으로, 위협이 아닌 제재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챕터 5장.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내무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견장으로 가는 길에 이수혁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에 묘한 미소가 있었어요.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참사관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에 거만한 태도가 사라지고 관료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급하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테이블 위에 물병조차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소은 내무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한국부터 교육하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관의 선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불법 감금된 모든 외국인을 즉시 수색하겠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엄단할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떼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십니까? AP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관이 뭔가 속삭였어요.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고려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경찰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도착한 지 정확히 48시간 후였어요. 이틀 만에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인 겁니다. 회견장 밖에서 이수혁 참사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참사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압력이 먹혔나 봅니다. 무슨 압력이요? 금융만이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움직였죠. 캄보디아 수출품에 제재를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점심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소안이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잡혔다고 했습니다. 가방에는 현금 100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쥐새끼가 도망치려 했군요. 박지훈 요원이 냉소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쥐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리소안이 내리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리소안, 한마디만 하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도망치려 했습니까? 프린스 그룹은 끝난 겁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손만 카메라에 잡혔어요. 경찰이 그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기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프린스 그룹 회계장부를 언론사에 대량으로 유포한 거예요. 저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였어요. PDF 파일 수백 개가 첨부되어 있었죠.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뇌물 내역이 빼곡했거든요. 경찰서장 김아무개, 월 5,000달러. 판사박 아무개, 건당 10,000달러. 세관장 이아무개, 월 3,000달러. 명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부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망라됐어요. 심지어 날짜와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제가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대조해봤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들이에요. 추적 가능한 증거죠. 누가 유출한 걸까요? 내부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프린스 그룹 안에서도 배가 침몰하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액션 디플로머시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성명 외교는 끝났다. 이제는 실행이다. 트위터를 확인해보니 1분에 1000개씩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녁 6시 푸놈펜 시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경찰 차량 수십 대가 일제히 출동하는 게 보였어요. 포이펫으로 간대요. 쩔린이 달려와 알려줬습니다. 스캠센터 급습이 시작됐어요. 정말일까요? 며칠 전까지 눈 감아주던 경찰이 갑자기 단속을 한다니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정부가 만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금융 제재가 뱅크런을 만들었고 뱅크런이 정부를 움직였고
정부가 경찰을 움직인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챕터 6장. 새벽 5시, 우리는 포이펫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량 10대가 줄지어 움직였어요. 맨 앞에는 경찰차, 중간에는 대응팀, 뒤에는 의료진이 탔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박지훈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데려올 겁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실패는 없어요. 해가 뜰 무렵 포이펫에 도착했습니다. 스캠센터 앞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빼곡했죠. 감옥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계신 한국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건물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다. 한국이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먼저 들어갔고 우리가 뒤따랐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빼곡했고 악취가 났어요. 컴퓨터가 늘어선 작업실도 봤습니다. 의자에는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고리가 있었죠. 여기서 하루 16시간씩요? 쩔린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멍든 팔, 맨발. 누가 봐도 피해자들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의료진이 다가갔습니다. 네네. 한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1명, 2명 계속 나왔습니다. 25명, 30명, 35명. 총 60명입니다. 박지훈 요원이 확인했습니다. 1차 구출 인원이에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못 자게 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재웠어요. 도망치려다 잡히면요. 다른 사람이 몸을 떨었습니다. 전기 고문을 했어요. 한 여성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간호사가 꼭 안아줬죠. 구출된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푸놈펜 공항까지 호송하기로 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그들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서 태극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숨겨뒀대요. 쩔린이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요. 공항까지 가는 내내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간혹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야.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살아있어. 곧 집에 갈 거야. 옆에서 듣던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카메라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탑승 수속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았죠. 잠시만요.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캄보디아 관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뭔가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출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마 막판에 가로막는 건 아니겠죠. 김진아 차관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며 조용히 대화했어요. 10분이 지났을까요? 관료들이 물러났습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제가 이수혁 참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훈센 총리의 친서요. 그가 귓속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대요.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올라갔어요. 마지막 사람이 탑승하자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승무원들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급히 원고를 썼습니다. 60명 구출, 인천으로라는 제목으로요. 비행시간은 5시간, 그 사이 기내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안도감과 흥분, 그리고 여전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잠들었고 일부는 계속 울었어요.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2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했거든요. 영양실조가 심해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오후 6시 4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활주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 환영합니다. 딸아, 잘 왔어. 형, 고생했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오자 함성이 터졌어요. 아빠. 한 소녀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둘 다 대성통곡했어요. 한 명씩 내릴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포옹, 눈물, 그리고 안도의 한숨. 3년 만이에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어요. 바로 그때 김진아 차관보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60명의 국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2차로 59명이 더 돌아올 예정입니다. 총 119명이 구출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파리 본사와 연결됐어요. 줄리앙,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 상봉 장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한국 정부의 작전이 성공한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K데스크라는 상설 기구도 설치됐어요.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4시간 한라인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훈센 총리가 공식 사과했대요. 이수혁 참사관이 알려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니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피해 유감 표명. 한국과 전면 공조 약속. 프린스 그룹 완전 해체 지시. 같은 시각에 발표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인천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요. 타이밍이 계산된 거였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타이밍이죠. 참사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원고를 썼습니다. 군사력 없이 국민을 데려온 나라. 이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힘이 아닌 행동으로, 위협이 아닌 압박으로요. 챕터 7장. 일주일 후 서울에서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도 함께한다고 해서 저는 급히 날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요. 입국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프랑스 기자님이시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기사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종로 정부 청사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취재진만 300명이 넘었어요. CNN, BBC, NHK, CCTV, 전 세계 언론이 모였죠. 이렇게 큰 관심일 줄은 몰랐어요. 이수혁 참사관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의 규칙을 바꿨으니까요. 브리핑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정부 청사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이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참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귀국한 피해자들을 돕는 분들이죠. 새벽부터 모였대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 할머니는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집에 가는 아이들 먹으라고 싸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같은 나이거든요. 오전 10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는 세 사람이 올랐어요. 김진아 외교부 차관보, 훈센 캄보디아 총리 특사, 그리고 UN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이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레벨 4 여행 금지 지역을 확대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포이펫, 캄포트에 이어 바베까지 표시됐어요. 세 곳으로 늘어났네요.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관보가 이어 말했습니다. 바벳에서도 한국인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출된 119명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훈센 특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0대의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10초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브리핑장이 술렁거렸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례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AP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특사가 답했습니다. 관련자 87명이 구속됐고 자산 5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언했습니다. 50대 여성인 그녀는 20년간 인신매매 문제를 다뤄왔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외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못했을 일을 한국은 2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보고관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엔도 이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내년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녀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성명문이 떴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그리고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국민보호가 외교의 최우선 가치임을 재확인한다. 둘째,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설 협력체를 운영한다. 셋째, 피해자 완전 귀환까지 공조를 지속한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추가 구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2차 구출로 59명이 이미 귀국했습니다.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앞으로 90명을 더 데려올 예정입니다. 총 몇 명이 구출되는 겁니까? 확인된 인원만 268명입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있을 수 있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K데스크가 국제 모델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보고관이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관심을 표명했고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줄리앙, 준비됐나요? 파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전역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새로운 외교사를 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0명은 넘어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하는 거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국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포이펫에서 구출된 김민수입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30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마이크에 잡혔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루에 물 한 병, 빵 2조각이 전부였어요. 몇몇 시민들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광장 전체로 퍼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어떤 이들은 울면서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잘 돌아왔어, 얘야라고 외치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사력 없이도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생중계가 끝나자 프로듀서가 연락을 했습니다. 줄리앙, 방금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그가 흥분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독일 총리실에서도 시청했대요.
광장을 떠나며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제가 한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도 해외에 있거든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니까요.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서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게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올바른 나라잖아요. 챕터 8장. 2달 후, 저는 파리의 집에서 이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인천공항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피해자가 가족과 포옹하던 순간을요. 아빠, 이제 정말 집이야. 10살 난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그래, 이제 집이야. 아버지가 딸을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3년 만의 포옹이었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에는 90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최종 구출 인원은 268명.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우릴 버리지 않았다고요. 한국 정부는 치료와 재적응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까지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한다고 했죠. 국가의 책임은 구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담 병원을 지정하고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했어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긴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원칙을 실행한 나라였죠. 우리는 수많은 원칙을 말합니다. 인권, 정의, 국민보호. 하지만 그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목격했습니다. 원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요. 칼럼은 프랑스 24 프라임타임에 소개됐습니다. 앵커가 제 문장을 그대로 읽었어요. 군사력 없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요. 방송 후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반응이었죠.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한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작은 나라의 큰 용기. 독일의 한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21세기 외교의 교과서를 다시 썼다. 프랑스 외무부도 움직였습니다. K데스크 모델을 서아프리카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한국 외교부와 양해각서도 체결했죠. 다음 달에는 합동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출된 김민수 씨가 외교부에 입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느꼈던 그 절망을 아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프린스 그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요 간부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배상도 진행 중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든 공포의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리소아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캄보디아도 변했습니다. 정부는 반부패 특별법을 제정했고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했어요.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죠. 훈센 총리는 지난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줬다.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15년간 전쟁과 분쟁을 취재하며 냉소가 몸에 배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나라가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요.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행동 외교 이니셔티브가 채택됐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이에요. 193개국이 찬성했죠. 프랑스도 찬성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겠다. 그들이 증명했다. 용기와 신속함이 외교의 새로운 무기라는 것을요.
며칠 전 이수역 참사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줄리앙, 당신의 보도 덕분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언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곧 파리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뵙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출된 분들 대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힘이 없어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평화상 후보에 한국 외교부를 올렸다고요. 비폭력적 방법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요. 수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으니까요. 국가의 품격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로 결정된다는 걸요. 창밖을 봅니다. 파리의 하늘은 잿빛이지만 제 마음은 밝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본 광경이 떠오릅니다. 가족과 재회한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박수, 그리고 김민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 대한민국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고 새로운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라는 걸요. 한국은 그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인 나라. 그것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고를 마치며 저는 그날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김진아 차관보가 했던 말이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68명,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세계가 그 약속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취재를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